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이른바 사주 고발 의혹에 대해서 정치 공작이다라고 규정했고요. 논란이 되는 문건 고발장에 대해서도 괴문서라고 했습니다. 과연 맞는 얘기인지 오늘 패널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죠. 김영진 의원 패널로 준비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캠프의 기획본부장을 맡고 있죠. 조혜진 의원이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설계에서는 어떤 내용을 썰어볼 건가요? 뉴스 설계에서도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 부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른바 고발장 관련해서 오전, 오후 연속 기자회견이 있었네요. 네, 영끌 인터뷰는요? 네, 방역당국에서 오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할 수 있다,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론은 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캠프의 기획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혜진 교문위 또 상임위원장 이번에 되셨죠? 교육위. 교육위. 죄송합니다. 교문위는 옛날 거. 문 쪽은 떨어지나고 됐죠. 그랬어요. 예. 교육위 예.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혜진 의원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일단 오늘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이른바 청부 고발 의혹의 집중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두 분 다 윤 후보 측과는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약간 조혜진 의원님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예. 근데 뒤에 또 영끌 인터뷰에 윤석열 후보 캠프의 대변인이 나와서 또 반박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균형은 앞뒤로라도 맞추기 때문에. 예. 네, 일단 강지영 아나운서가 주제 자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첫 주제는 공작하려면 제대로 해라. 쌍따옴표를 붙였는데 윤석열 후보의 오늘 얘기입니다. 처음에 매번 저희가 강지영 아나운서 브리핑 듣다가 일단 오늘은 윤석열 후보의 말로 시작을 열었습니다.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인데요. 관련돼서 직접 윤석열 후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그런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신뢰성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할래도 좀 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예, 정치 공작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리고 면책 특권 뒤에 의원들도 숨지 말고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해라. 라면서 윤석열 후보 본인은 국회에서 부르면 당당하게 가서 본인의 주장을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쟁점별로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쟁점은 윤석열 후보가 이 이른바 청부 고발 의혹이 공작이라고 규정했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떤지 그걸 좀 보고요. 뒤에는 첫 논란이 된 이 고발장이 괴문서라고 했는데 과연 실제하는지 여러 가지 좀 새롭게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들도 있어서요. 괴문서인지 좀 따져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그러면 다른 책임은 없는 건지 이런 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인데요. 공작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저번에 윤희숙 의원도 그렇고 예. 윤석열 의원도 그렇고 조선시대 때 대윤 소윤이 있었는데 이번에 남윤 여윤이 국민들을 상당히 당혹스럽게 하고 있어요. 남윤이면 윤석열 후보, 여윤이면 윤희숙 후보. 그렇죠. 예. 그 두 분이 제가 보기엔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특정 당을 비난한다든지, 또 이 문제는 사실 민주당에서 얘기한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당 내에서 일어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본인이 속한 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소명을 요구하는 게 맞지. 거기에 다른 당에 대해서 공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는 상관도 없는데 왜 우리 보고 그러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당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라고 지칭을 했나요? 공작이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에 문맥을 보면 그렇게 또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명확하게 지칭하지 않는데 처음에는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는 말을 한 바가 있었고요. 오늘은 명확하게 지칭은 하지 않았고 기자들이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저렇게 나오는 데는 캠프 차원에서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좀 짚어본 것 같아요. 짚어보고 뭐 전모는 아직 알 수 있는 단계가 아니지만은 큰 틀의 저 줄거리는 좀 잡아보고서 이거는 치고 나가도 된다라고 나름 확신을 자신을 얻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딱 느낌이 무작정 막 몰리니까 이걸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억지로 그 역공을 취해보는 그런 거하고는 약간 좀 다른 느낌도 들고 원래 또 뭐 직업이 검사시니까 뭐 또 어느 정도 또 그 당 안에 그 캠프 안에 또 법률가들 검사 출신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 파악을 하고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구체적으로 또 이제 제시한 것도 보면은 그 문건 고발장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은 그날 작성이 됐는데 그날 벌어진 일이 거기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구체적인 것도 또 제기하는 거 보면은 일단 그런 심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고발장 자체가 조작된 거라는 심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약간 그 어쨌든 간에 이게 공식, 정식, 투명한 문서가 아니라 하자에 있는 그걸 이제 괴문서라고 표현한 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공작에 대한 부분들을 윤석열 후보와 후보 측이 그때는 뭐 물론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었지만 해당 시기 작년 4월 총선 시기에 그 문서를 수령해서 조치했던 그 당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민주당 내에선 이 문제에 관해서 이번 기사가 나오기 전에 단 한 명도 그 누구도 얘기한 바가 없고 제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문제를 우리가 공작이라고 저렇게 주장한다면 총선 시기에도 바로 그러면 공격을 했겠죠. 저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게 방어를 위한 공격 수단으로 또 그 언어를 좀 사용하지 않았나, 공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특수부 검사들이 약간 이상한 그런 과민 반응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모론에 빠져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복잡한 사항은 항상 끊어서 생각해야 좀 간편하잖아요. 제가 내 산수를 좀 잘해서 그 말씀 중에 보면은 제보자를 지적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는 이런 고발장난을 만든 적도 없고 보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뒤집는 보도도 아직 안 나왔고 또 감찰 결과도 아직 안 나왔고 또 그걸 받아서 전달했다고 하는 김웅 의원도 막 그 여러 자료들을 막 전달했지만은 고발장을 내가 전달한 거는 내가 자신할 수 없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죠. 또 본인이 또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는 사실 확인을 해줄 사람은 제보자인데 제보자는 딱 숨어가지고 일체 얼굴도 안 드러내고 구체적인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그걸 밝히지도 않고 또 다른 증거자료 제시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공작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만한 빌미를 주는 거죠. 실제로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김웅 의원도 오늘 명확하게 문건을 전달해 준 사람이 손준성 검사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텔레그램 방에 보낸 문자에 손준성 보냄으로 돼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로는 분명하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저는 김웅 의원이 정확하게 밝히면 한 방에 정리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난대요. 그 문제에 관해서도 저는 그래서 공작이나 음모라는 것보다는 김웅 의원이 이거는 결자해제해야 될 문제다. 문서를 받았고 그걸 전달했고 그 전달받은 사람이거나 그 전달받은 내용을 가진 사람이 제보했다라고 현재 나오기 때문에 그 모든 커넥션의 중심이 현재 국민의당의 김웅 의원이에요. 그러면 저는 윤석열 그 후보는 화낼 것이 아니라 같이 검사 밥을 먹던 김웅 의원에게 정확하게 사실대로 얘기하라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기자회견의 요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조혜진 의원님이 잠시만요. 예. 조혜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제보자의 문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작이라고 했을 때는 처음부터 애초에 없던 걸 만들어냈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이 해당 문건이 그러면 정말 보도된 것처럼
그 손준성 검사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 그 이름을 따서 그냥 만들었는지 요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근데 오늘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면 이 문건이 배포되는 과정, 제보되고 이슈가 되는 과정이 공작이다라는 뉘앙스가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보자를 문제 삼았어요. 예.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을 난장판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은 국민들에 대한 뭐 정치권의 후보들에 대한 책임은 차치하고라도 온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또 실망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 전혀 구체적인 증거도 안 제시 안 하고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 양심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서 국민들에게 그걸 이야기도 안 하고 오히려 그래야 될 시점에 공익 제보자로 딱 신고해가지고 딱 숨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도적으로 아예 그냥 본인도 공개 안 하지만 숨어버렸지만 아는 사람도 이 사람이 누구라고 아는 사람도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공익 제보자 제도의 굉장히 맹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이 공익 제보자 제도가, 이 보호 제도가 이렇게 악용될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 좀 제도 손봐야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윤 총장은 이제 김웅 저 의원은 캠프가 다르지 않습니까? 김웅 의원은 유승민 후보의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뭐 약간 이제 뭐 이렇게 털어놓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관계지만은 아까 그 기자회견에도 살짝 그런 게 있었지 않나 싶은데 김웅 의원 이야기하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하고 아마 따로 사적으로도 이야기를 아마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근데 김웅 의원은 저는 지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막 요 며칠 사이에 막 그냥 그 언론의 저 질문이라든가 자기한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의 있게 이야기한다고 한 게 이게 약간 꼬여가지고 한 발 살짝 물러가시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에 관해서는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그리고 제보자 이 3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 안 되면 수사로 전환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공작의 문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보한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공작의 냄새는 김웅 의원이 전달했던 문건이 만들어져서 기사화되는 뉴스버스로 간 요 국면에 의한 부분이 공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앞단에 있었던 문건의 제보와 김웅 당시엔 후보자였겠죠. 받았던 과정이 공작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여기에 요 사안 후단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윤석열 후보를 누군가 죽이기 위한 공작에 의해서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윤 후보의 판단이라는 윤 후보의 거죠? 판단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국민의힘 당에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를 고발한 내용을 보면 그 제보된 문건과 대단히 비슷하고 대동소이한 형태로 내용과 형식이 그대로 하면서 고발이 됐고 그에 따라서 최강욱 대표는 조사를 받았고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과연 제보된 내용이 허위였는가, 만약에 그 괴문서였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도 다룰 예정인데 먼저 얘기를 하셔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마지막에 있었던 제보자가 뉴스버스에 이 문제를 제보했던 내용을 가지고 공작이다라고 봐서 꼬리 자르기 하는 부분들은 적정하지 않다. 전체적인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한 이후에 하고 과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또 조남관 차장 그다음에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관련해서 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인지하지 않았더라도 검찰 조직 내에서 그게 과연 가능한 행태인지 아니면 허위인지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 후보가 이 제기한 그 문제가 나름 또 일리가 있는 게 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 육하 원칙이 있는데 육하 원칙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듣는 사람이 볼 때는 다 그럴듯한데 그 중에 하나가 딱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유심히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누가 뭘 하는 걸 내가 이렇게 봤는데 뭐 아무개나 사람이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이렇게 쫙 다 스토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더라 하면은 모든 게 다 그거는 허위가 된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문제 제기한 거는 저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문서의 이 내용 자체가 하자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걸 전달했다고 하는 본인이
그런 것은 만든 적도 없고 전달한 적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뒤집는 증거가 전혀 안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을 공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다음에 증거를 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특수부 검사 출신이 할 얘기는 아니죠. 그거는 제가 보기엔 증거를 대고 만드는 거는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에서 하면 되는 거죠. 예. 그걸 언론에 대고 국민한테 대고서 그것을 대라라고 하는 거지.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오만해 보여요. 뭐 그걸 왜 여당한테 책임을 떠넘깁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의혹을 이게 이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예. 이제 증거를 대라 이 말이죠. 뭐. 오늘 가만히 있는 그 사람들한테 배후라는 대라는 건 아니고. 표현들이 나왔는데 윤석열 캠프 쪽에서 제보의 배후. 근데 아까 이제 김영진 의원님 말씀대로 문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고 배포해지는 과정이 있는데 배포라기보다도 일단 제보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제보되는 과정에 대해서 윤 후보가 공작이라고 했지만 일단 이 전 단계는 따로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제보되는 과정에 배후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뭐 기자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오늘 윤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도 저도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특정 캠프 소속이다라는 얘기가 소문처럼 퍼졌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본인도 아니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특정 캠프가 있다면 배우가 있는 건가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 사안을 4월 3일이나 예. 4월 8일 사이에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바로 정치 문제화 시키고 언론에 공개하면서 단호하게 공격을 했었겠죠. 즉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현재까지 왔고 이 사안 전체는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의 내부 사건이다. 내전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국민의힘 당 내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숨는 사람이 누구인가? 전 그것을 국민의힘 당 내에서 조금 더 이준석 당대표가 감찰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해찬 전 대표께서 어젠가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총선 당시에 검찰에서 뭐 어떤 이런 공작,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에서 이런 공작이 한 2건 벌어진다는 이야기 듣고 감사원에서 뭐 1건 정도 벌어진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경고를 했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 했었어요. 예.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이게 그거였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내용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관한 사전 경고의 내용이었다라고 봐요. 제가 예. 그 당에 있었고 그 내용 자체를 잘 아니까. 근데 당 대표가 그런 정도 내용도 구체적으로 모르면서 그렇게 모르죠. 전체적으로 국회에서는 그러면 국민재단 이사장 관련된 그게 거고, 무책임한 거죠. 그다음에 오히려. 가장 구체적이었던 거는 감사원 관련한 사안들이 좀 있었고 예. 나머지 유시민에 관한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됐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몰랐던 거죠. 알았으면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만약에 정말 이런 정도로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검찰이 야당을 통해서 청부 고발을 하는 검찰이라면 상상도 못했겠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해당 시에도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고발건도 뭐 시민단체나 아니면 유시민 이사장을 싫어하는 제3자의 고발을 통해서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유축을 했겠지. 검찰에서 자료를 만들어 야당해주고 고발하라. 이런 정도로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행위가 나타났던 거죠. 예. 이건 제가 보기 이런 경우는 거의 헌법 유린 사태예요.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게 그러니까 유승민 문제인데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이 안 밝혀지고 있는 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윤석열 후보가 그쪽 캠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제보자가 윤 후보에 대해서 개인적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예. 이 그 문재인 검찰 또는 뭐 이승윤 검찰 또는 정권 검찰 예. 쪽에서 뭔가 이게 좀 떳떳지 못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발언의 뉘앙스를 보면은. 오늘 발언에 예.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의 진정성도 의심스럽고 그게 전달되는 과정이 막 이렇게 의혹이 부풀려지는데 당사자들은 전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걸 뒤집는 증거는 전혀 못 내놓고 그러면서 정치적 공방만 막 이게 이제 공작이라는 거죠. 예. 툭 이제 사실 입증이 안 되는 걸 툭 던져놓고서 그게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도록 하는데 결과적으로 여권이 이용하기에 좋은 걸 던져놨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 국회 대정부 질문에도 보면 이 사실로 다 해놓고 윤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보면은 우리 김영진 의원님만 안 그러시지 다른 의원님들은 사실로 해놓고 죽일 놈 살릴 놈 사과해라 사퇴해라
그 뭐 수사받아라 이러고 있거든요, 다. 이걸 이제 노리고 예. 던졌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만 되면은 다 되는 건데 사실 확인 안 해주면서 툭 던져놓고는 이렇게 여권이 이용하게 만들었다. 이게 공작이다라고 보는 그러면 거죠. 이 공작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제보의 문단에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앞단에 논란 있는 건 첫 번째 그 고발장이잖아요. 고발장에서 새롭게 나온 얘기들도 있어서 과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이제 이 고발장이 사실이라면 검찰 권력이 정말 손준성 검사가 썼다면 윤석열 후보가 개입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일단 썼다면 검찰 권력이 이용된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문서라고 오늘 윤석열 후보는 얘기했는데 과연 맞느냐 이건데요. 강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해당 고발장을 두고 오늘도 말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괴문서라고 하고 김웅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그 페이퍼 종이 문건이든지 디지털 문건이든지 간에 작성자, 그 출처와 작성자가 나와야 그게 확인돼야 그것이 어떠한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그걸 가지고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정황상 제가 손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김웅 의원의 대답은 의혹을 풀기엔 애매모호한 답이지만 일각에선 고발장이 당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전달됐다는 사주 의혹 고발장과 같은 해 8월 미래통합당이 낸 공식 고발장은 일부가 똑같았는데요. 오늘 당의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변호사가 당에서 받은 초안을 편집해 작성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초안이 문제의 고발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로로 당에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내 고발장이 있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고발장은 있었다로 잡았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지난해 8월에 실제 고발했던 최강욱 의원의 고발장과 4월에 논란이 된 그 문건이 일부 내용들이 정말 똑같아서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베꼈을 수밖에 없는 건데 8월에 썼던 변호사가 그거 내가 보고 썼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보고 쓴 게 그 논란의 고발장인지는 자기 본인이 확인 안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괴문서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전에 당 내에서 벌어진 과정은 그건 사실 본질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이 그대로 실제로 그 고발장 초안이 있었고 그걸 예. 자문위원인 변호사가 그걸 초안으로 해서 뭐 고발장을 만들었고 하더라도 그 자체의 위법 요소는 현재까지는 그렇죠. 전혀 위법은 없습니다. 나온 거 없습니다. 핵심은 그게 손준성 검사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 김웅 의원을 통해서 우리 당에 전달된 것이었다면은 예. 그 손 검사가 그걸 만들거나 전달한 과정에 위법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이야기지만 본인 만든 적도 없고 보낸 적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핵심은 이건데 그러려면은 당사자가 어쨌든 그 관계된 사람들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걸 제시해야 되는데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그걸 사실로 기정사실로 전제로 해놓고 막 그냥 퍼붓고 있거든요 지금. 뭐 그게 이제 문제인 거고 빨리 저는 이제 일단 감찰이 시작되었으니까 대검에서 검찰총장 지시로 감찰이 시작되었으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감찰에서 이게 위법 요소가 발견이 되면 그다음 이제 수사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감찰이 시간 끌지 말고 그거 벌써 사흘째 안 됐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하루 만에도 확인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게 만약에 진짜 하루 만에도 될 수 있는 걸 확인 안 하고 있다면은 실제 내용은 없는데 계속 민주당이 이용해 먹으라고 기회를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문제의 키맨은 김웅 의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아침에 검사 한 분, 오후에 검사 한 분, 두 검사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두 검사의 모습이 검사답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요? 김웅 의원은 그게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요. 대단히 가까운 1년도 안 된 상황이고 1년 정도 됐네요. 그리고 몰랐던 사람이 보냈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김웅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그런데 손준성 검사, 만약 그분이 손준성 검사라면
손준성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같이 검찰 내에서 한 숟갈 먹는 동기 같은 기수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그런데 그런 다음에는 전화를 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어려움이 있으니 너라도 윤석열 총장을 잘 보필하라. 이런 말은 기억해요. 그 말을 했던 계기가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무안했던지 만약에라면 손준성 보냄이라고 텔방에서 증거 자료가 100장을 보내준 게 있으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명확하게 김 의원이 손준성 검사를 만나서 술도 밥도 안 먹는 관계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오늘 저녁에 만나서 술 먹고 밥 먹으면 바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술 먹고 밥 먹으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술 먹으면 기억이 보통 더 잘 안 납니다. 예, 저는 그거보다는 일단은 본인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것도 책임져야 될 답변을 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걸 뒤집는 반론이나 반대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걸 일단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걸 뒤집으려고 한다면 감찰에서 빨리 증거 찾아내야 되는 거죠. 감찰은 이미 대검 감찰부장이 아주 저쪽에 가까운 분이잖아요. 그분이 저 손준성 검사나 윤석열 총장이나 김웅 의원 봐줄 일은 털끝만큼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뒤집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놓으면은 그게 우리가 없구나. 저 개무서가 맞구나. 공작이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빨리 거기 법무장관님도 계시잖아요. 민주당 출신 법무장관님도 빨리 쪼고 이렇게 청와대에서 쪼고 해서 빨리 밝혀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김웅 의원님이 잘하신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고 또 이제 언론에서 그 의혹이 제기되니까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막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 거 또는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걸 갖다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었던 것 같으니까 또 그걸 또 바로 잡으니까 그게 이제 말을 바꾼 걸로 돼버리잖아요. 예. 이게 전형적으로 네거티브에 말려드는 그 코스거든요. 거꾸로 보면 그 네거티브 선수들이 볼 때는 딱 그거 이게 미끼예요. 그래서 이게 말려들지 다행히 이제 김웅 의원이 대통령 후보가 아니니까 다행인데 대통령 후보들이 엄벙덤벙 그냥 막 물어보는 대로 답하고 막 나는 결백하다고 예. 완벽 주장하다가 결국은 말이 꼬이게 되고 조금 더 지나가면은 말 바꾼 사람 되고 조금만 더 지나가면 거짓말쟁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김웅 의원이 이제부터는 제가 볼 때는 그 느끼죠. 이제부터는 나는 확실하게 사실 확인하고 이 기억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확인되는 것만 책임지고 이야기하겠다고 딱 마음 먹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자료를 내놓으라,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정말 네 글자로 법꾸라지 같아요. 세 사람 다. 손준성, 김웅, 윤석열, 법꾸라지.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 나가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거죠. 법꾸라지, 법하고 미꾸라지 합성어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수사를 잘했다라고 한 특수부 검사인 한동훈 검사장이 범죄 자료였던 핸드폰 번호, 비밀번호 아직도 안 내놓아가지고 지금 컴퓨터가 비밀번호 뽑아내기 위해서 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김웅 의원도 해당 시기 핸드폰 다 바꿔서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손준성 검사 그 핸드폰 있겠습니까? 없겠죠. 윤석열 검사 핸드폰 있겠습니까? 버렸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법을 제일 잘 아는 검사 출신들이 다 증거를 인멸하고 그 증거를 대놓으라고 지금 국민들과 언론에 대고 겁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새 검사가 저녁에 모여서 술 먹으면서 밥 먹고 술 먹으면 다 알 겁니다. 근데 거꾸로 보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법꾸라지들의 후배 법꾸라지들이 문재인 정부 또는 이제 우리 민주당 출신의 법무장관님 이런 분들이 임명한 후배 법꾸라지들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서 있는 법꾸라지들이 계신데 거기가 이제 반부 패부로 이름을 바꾼 특수부에 쫙 포진해 있는데 왜 이거 단순한 걸 못 밝혀낼까? 그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머리 잘 돌아가시는 분들이 쫙 이제 포진해 있으면서 간단한 걸 좀 못 잡아낼까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범인의 증거를 잡는 거는 다른 문제죠. 사실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그거를 예를 들면 만들 때부터 공작으로 만들었다, 가짜로 만들었다 하면 만드는 과정도 숨겼을 거기 때문에 네. 찾아내기 어려웠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검사로서 업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고발장을 만들어 가지고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PC방을 보냈으니까. 이용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집에서 작성할 수도 있죠. 아, 그렇다고 검사가 못 잡아냅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검사는 못 해봐가지고. 근데 요거 저는 하나 좀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잠깐.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저는 대단히 터무니없거나 조작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100페이지가 되는 수많은 그 자료들을 고발장의 자료를 사실은 일반인들이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발인만 그러니까 딱 윤 총장이 또 다른 쪽도 지금 그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국민의힘 당내에서 가장 이익을 받는 집단과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의힘 당내에서 빨리 조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이재명 힘들게 캠프의 서울시장이잖아요. 지금 가장 이익을 얻는 쪽은 민주당이에요. 저는 지금 민주당은 이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어요. 아니 근데 엄청 달라 들어가지고 이익이 전혀 없어요. 이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한 거, 그 스피커처럼 막 정폭해가지고 이야기한 거대로 이미 윤석열 총장은 상당 부분이 상처를 입었어요. 낙인도 찍히고 그거는 민주당이 최대의 일단 이익이죠. 제가 봐도 이익은 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안 이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터진 오늘 건 아니다. 봤더니 민주당 지지도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안 그러면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안 기다리잖아요. 다 들어가지고 사실처럼 아니 이 기정사실을 해놓고 사건은 민주당이 만드는 게 아니라 예. 국민의힘 당내 내전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일단 민주당이 안 만들었다는 그 가능성은 제가 인정하는데 이익이 없다. 저는 이익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부지리가 약간 있을 것도 같은데. 왜냐면 네거티브가 팩트 네거티브는 사실 별로 없어요. 팩트 자체가 빼도 박도 못하게 특정 후보의 이런 위법 범법이면은 비난할 것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그냥 딱 제시해가지고 법적으로 처리해보면 그 후보는 날아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네거티브는 그런 게 아닌 거 안 되니까 살짝 그냥 던져놓고 정치적으로 막 퍼부어가지고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게 네거티브 전법이거든요. 지금 딱 그 수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예.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감찰로 짧은 시간에 끝나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일반 뭐 중앙지검이나 그런 거보다는 독립적으로 특임 검사나 이렇게 해서 빨리 제가 보기에는 그 결론을 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에 연관된 사람들이 대선 후보자들이에요. 그리고 대선 후보의 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계속 하는 것도 저는 정치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대검감찰부에서 못 찾아내면요 없는 겁니다. 그건 특임검사가 아니라 특검을 해도 없는 건 못 만들어내요. 예. 일단 정리를 약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오늘 윤석열 후보가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전체적인 맥락상 근거로 얘기한 건 이 제보자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건 이제 제보 단계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실물 고발장은 있다. 왜냐하면 지난해 8월에 국민의힘이 실제 고발한 고발장이 그 초안을 많이 근거로 삼고 확정됐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이게 의혹의 대상이 된 문건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장 보도가 된 고발장의 내용이 거의 흡사하게 8월 고발장에 쓰였기 때문에 아까 저희 주제자명이 고발장은 있었다의 물음표였는데 아까 이제 조혜진 의원님 말씀은 고발장은 있는데 문제는 이걸 누가 만들었냐의 문제다.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고 검찰에서 온 거냐?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거기까지는 고발장은 있었다까지는 고발장이 우리 당에서 수도 없이 많이 쓰죠. 그렇죠. 근데 그 해당 똑같은 100페이지의 문건. 그렇죠. 4월 고발장하고 8월 고발장이 뭐 한겨레 보도했다면 31줄이 똑같다고 하니까 이거에 그대로 있는 걸로는 보는 게 상식적인 추정이다라고 보수. 여기까지는 이제 된 거고요. 이제 핵심은 그러면 이 고발장을 누가 만들었느냐의 문제잖아요. 이제 손준성 검사가 만들었을 거라고 이제 보도가 됐던 거고요. 손준성 보냄에 따라서 요거 하나를 딱 여쭤볼게요. 그러면 가장 핵심은 윤 후보의 관여 정도인데 오늘 기자회견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검 수사정책관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하는 일이 모두 보고가 됩니까? 라고 하니까 윤 후보가 중요한 건 보고가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다 보고되는 건 아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다 보고할 수 있겠냐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다 이제 전제를 그렇죠, 전제를 기본으로 논의가 돼서 저도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손준성 검사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네. 하고 증거를 대라고 하고 있고 김웅 의원도 받은 바 없는데 그 텔방에 손준성 보냄으로 있으면 받을 수 있었겠다라고 하고 윤석열 현재 그 당시 총장은 내가 지시한 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보고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손준성 검사가 작성해서 전달했다면 저는 이것을 인지하지 않고 그 당시에 김웅 검사에게 해당 후보자에게 전할 수 있는 간 큰 검사는 저는 대한민국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면 대한민국 검찰 조직은 해산해야죠. 그렇게 콩가루 집안이 관리 책임이 있다라는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이시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윤석열 후보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일단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그냥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고 그 의혹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가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보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확인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걸 뒤집는 증거가 전혀 제시가 안 되고 있고 그 언론사도 증거 그 정도 가지고도 이렇게 터뜨릴 수 있나 싶어요. 아니고 진짜로 빼도 박도 못할 게 있으면은 빨리 던져야지. 이거 국민들 데리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 중요한 이 선거 국면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손준성 검사가 그걸 했다는 게 전혀 입증이 안 된 상황이니까 윤 후보가 책임질 게 하나도 없고,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그 언론사에서 그걸 증거를 제시했다, 또는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했더니 증거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단계에 그러면 윤 후보가 그걸 알았었느냐, 또는 예. 지시를 했었느냐, 그건 그 다음 단계 확인해 봐야 될 일이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시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고 하면은 윤 후보는 아무 책임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 양 두 분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앞서 계속 김웅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일부에서 이제 김웅 의원의 태도 문제를 문제 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를 김웅 의원에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김웅, 나는 문제 없어. 물음표로 했는데 일단 초기 입장문들이 정말 이거 핵폭탄급 이슈가 나왔는데 그리고 전달자로 지목이 됐는데 본인이 위법한 행동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해서 좀 너무 발 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당시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저에게 제보되는 많은 자료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원으로서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바로 전달한 것입니다. 예, 일단은 뭐 본인은 그냥 기계적으로 온 거 통로 역할만 했다. 근데 좀 뭐 어쨌든 열심히 기억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정말 안 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헌법기관으로서 이런 중요한 이슈, 그러니까 검찰이 그 정보를 사유화해서 청부 고발을 했느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앞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말씀드렸지만 김웅 의원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확인을 거쳐야 돼요. 자기 스크린, 자기 검증을 통해서. 선거 기간 중에 그 일일이 다 오는 자료를 일일이 다 검토하고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건 저도 이해가 돼요. 저도 뭐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으니까. 선거 기간 중에는 사실 사무실에도 거의 들어갈 시간 없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현장으로 바로 가서 또 돌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 뭐 메일에 뭐가 들어왔냐, 뭐 무슨 뭐 카톡에 뭐 들어왔냐 이거 들여다보고 있는 분은 그거는 선거한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자료 하나가 어떻게 왔고 어떻게 전달된지 몰랐을 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설령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하나가 이제부터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명예 또는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본인은 그냥 성의 있게 이야기했는데 기억이 엇갈릴 수도 있고 표현이 엇갈릴 수도 있고 그게 엇갈려 버리면 나중에 말 바꾼 사람 되고 심한 경우 거짓말한 사람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걸 확인해가면서 확인되는 것만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건 정말 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만약에 손준성 검사에게서 온 부분에 관해서 100% 부인을 못하고 있어요. 김웅 의원이. 결론은. 그래서 사실은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국기를 물러나게 한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사실 수사를 사실이라면 정말 검찰을 사유해서 국기를 물러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에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한 사건이고, 그러면서도 이 검찰 출신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대단히 약해요. 이런 사건이 얼마나 엄중한 사건인지에 대한 자기인식 자체가 너무 약해요. 이거 엄청난 문제거든요. 국기문란. 그래서 김웅 의원은 이게 대단히 큰 문제라는 것에 대한
사실 인식이 필요하다. 예.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그리고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다른 후보들 얘기도 있으니까요. 다른 후보 얘기들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얘기들, 정치권 얘기를 짚어볼 텐데요. 오늘의 중요한 독한 썰들을 강지영 아나운서가 그중에서 픽해서 모아봤습니다. 썰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위 보시죠. 우리에게는 신의 한 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우리 입장에선 신의 한 수라고 했습니다. 윤 후보가 미리 입당하면서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와 같은 단일화 이벤트가 사라지고 홍준표 후보와는 화해하기 힘든 내부 갈등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의 악수로만 신의 한 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2위 보겠습니다.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이 세 사람은 대선을 대비해서 선후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포럼을 만든 이유도 한 시민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예, 젊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한 분한테 이번 대선 어떻게 보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2004년에 나온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라는 영화의 광고 카피가 생각난다. 그래서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누가 이기든 인류의 미래는 어둡다. 악당 대 악당의 싸움이라 누가 이기든 미래는 없다. 두 악당,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1위 보겠습니다. 네거티브 우리가 먼저 한 건 아니다.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오늘 캠프 측에선 다소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캠프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라 제기됐던 문제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제 언론에서 다시 이제 이재명, 이낙연 그 네거티브 논쟁으로 만들어가면서 마치 우리가 그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것처럼 한 면이 있는데. 자, 들어보면 결국엔 본인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건데요. 글쎄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를 따지는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네, 정치권 얘기 3개 모아봤는데요. 조혜진 의원님은 이 중에 하나를 해서 촌철살인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우리에게는 신의 한 수.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제 민주당에게는 신의 한 수인데. 예, 제 멘트는 김칫국. 김칫국. 예. 아,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송영길 대표님께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미루자 하는데 안 미루고 우리가 한 게 흥행도 성공하고 그리고 이제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은 이제 당 내에서 이제 안착하면서 공약도 당 공약하고 이렇게 좀 그 쿠킹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모든 면에서 미루지 그 국민의힘 그 경선하고 딱 시한을 맞추지 않고 일찍 한 게 잘했다. 그거는 이제 뭐 지금 흥행도 잘 됐고 뭐 좋은 점은 쭉 이야기하시고 거꾸로 국민의힘은 지금 싸우고 있지 않냐. 그리고 지금 난장판 난리 났어. 뭐 서로 주중에 누가 돼도 뭐 우리가 이겨. 그리고 뭐 등등 이렇게 보시는데 김칫국. 그럴 일은 없다. 송 대표의 생각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나중에 제가 송 대표 뵈면 김칫국은 마셨냐고요.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은요? 저는 에일리언 프레데터. 에일리언 프레데터. 금태섭 이거 의원이 위험한 주제를 고르셨네요. 금태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여든 야든 현재 1등 후보들의 싸움 자체가 그렇게 보인다. 사람의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벗어난 정치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진전된 정치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정리하면 정치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며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예. 여권 1등 후보 캠프의 이제 상원 실장님이시니까.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가 차베스 대 두테르테는 아닙니까? 비슷한 겁니다. 그게. 저 이왕이면 대통령급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김태섭 의원님이 김태섭 전 의원이 좀 독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아마 그런 걸 봤었겠죠. 뭐 여든 야든 현재 그 경선 후보들의 싸움이 비전과 정책, 나라의 미래 뭐 이런 것보다는 정쟁, 네거티브, 공작, 음모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걸 보고 했기 그걸 때문에 이야기하신 게 윤희숙 의원이 그 의원직 사퇴하면서 그걸 아주 세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님이 오늘인가요? 그 의원직 사퇴하면서 그 문제를 세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앞서 이제 차베스 대 두테르테 어제 뉴스설계에서 이성대 기자가 한 건데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두테르테는 약간 대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두테르테 같은 발상 아니냐 이렇게 말한 분도 있고 내가 왜 두테르테냐 하는 분도 있는데
두 분 중에 약간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주제는 이낙연 후보 얘기입니다. 예, 이낙연의 배수진으로 잡았는데요. 배수진, 오늘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후보로서의 거기에 집중하다는 건데요.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그리고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습니다. 예, 뭐 이낙연 후보가 이번 충청 경선 이후에 뭐 절차 탁마 뭐 이렇다고 하는데 의원직까지 내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수진 예, 이름이 너무 예뻐요. 저도 처음에 사람 이름인 줄 알고 잠깐. 예. 그게 조금 더 일찍 했으면은 결기가 있고 이게 폭발력이 있었을 텐데 이미 이제 기선이 제압 당한 상황에서 하시니까 배수진이 이게 그 목숨 거는 무슨 결기보다도 예쁜 이름처럼 들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와닿지가 않는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 후보님 참 좋아하는 후보 중에 한 분이신데 그게 그냥 예쁜 이름이 아니고 진짜 목숨 건 결기로서 이 영향력이 발휘가 돼가지고 한번 좀 반전을 좀 이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의원직 사퇴와 대권 후보 경선은 사실은 큰 연관관계는 없다. 그래서 저는 윤희숙 의원님의 의원직 사퇴도 그래서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선택하는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그 뜻들이 또 현장에서 국민들과 선거인단이 잘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얘기까지 오늘 들었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그거 괜찮다.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여권 인터뷰 시간입니다. 일상생활과 코로나와의 공존을 택하는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이 10월 말 이후에 검토될 수 있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서면서 이 시점에 위드 코로나를 언급한 게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역 당국이 전 국민 70% 접종 완료하고 난 이후, 그러니까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제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할 수 있다,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해외 사례, 특히 영국이라든지 싱가포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제 피로감이나 자영업자 어려움 때문에 위드 코로나 개념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영국 사례 같은 경우나 미국 사례를 보시면 접종률이 2차가 50%일 때 갑자기 방역을 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델타 변이가 유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진자가 백신 접종률에 따라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후에 확진자가 늘었고 지금 사망자도 많이 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싱가포르처럼 70% 2차 접종이 완료된 시점에서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완화를 해야지만 안정적으로 위드 코로나 개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백신 1차 접종률이 60% 돌파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청와대가 오늘 위드 코로나일지라도 위드 마스크라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네, 사실 추석 연휴에 이제 추세가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 보여가지고 선생님께서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거리두기가 연장됐지만 그럼에도 지금 줄지 않고 있잖아요. 네. 추석 이후에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나 정부에서 사실은 2,000명 전후를 가면서 약간 감소한 걸로 생각을 하셨는데 그거는 비수도권이 휴가 이후에 안정적으로 감소를 한 탓이고 수도권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였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또 오늘 내일 아마 보시면 내일도 오늘 못지않게 확진자가 나올 것이고요. 그만큼 수도권의 확산세가 증가 추세에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방역을 9월 초부터 이제
완화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추석 전까지는 이동량 증가로 확진자가 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이동량을 감소를 시켜야지만 추석 이후에 지금의 방역 체계를 다시 강화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위드 코로나 개념으로 갈 기회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정부의 기준으로 봤을 땐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또 관건인데 자, 우리나라보다 이제 언급하신 뭐 영국이라든가 뭐 싱가포르 지금 사망자가 급증세인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럼 그 이후에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이 맞을까, 가능할까 이렇게 보고 좀 가능할까 약간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싶은데 선생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먼저 한 나라들의 사례를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영국과 미국이 백신 접종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방역을 완화했는데 그 자체가 이제 델타가 유행하기 전부터 방역이 완화가 시작되면서 영국은 지금 사실 3차 1월 정도처럼 4만 명 가까이 나오고 사망자도 하루 200명 나오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3만에 15만 명이 하루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1,300에서 500 가까이 나옵니다. 특히 두 나라의 차이점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미국 같은 경우는 개학 이후에 학생 감염이 22%, 4분의 1이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들이 아이들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1% 정도였는데 지금은 초등학교는 한 0.27%, 그리고 중고등학교 0.47, 그 정도로 상당히 더 줄었어요. 네. 그거는 영국에서는 올 초부터 학교를 보내기 전에 집에서 정부가 제공한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을 해서 일주일에 2번 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학교에 등교를 한 거죠. 그런 정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영국은 확진자가 많지만 주로 고령층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고 학생들은 상당히 줄어서 국내에서도 지금 등교를 했기 때문에 저는 등교한 상태에서 이런 좀 전략적인 그런 걸 도입을 해서 학생 감염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도 사실 이제 등교를 확대하면서 좀 학생들이 좀 걸릴 수 있는 또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제 백신과 그다음 치료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치료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코로나랑 함께 살아야 한다면 지금 뭐 머크사의 치료제가 이르면 10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정부도 지금 비공개 협의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상용화 언제쯤 가능하다고 좀 보세요? 머크가 이제 올 초부터 개발을 했었고 지금 아마 9월, 빠르면 9월이고 늦어도 10월에는 FDA 긴급 승인 신청을 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11월부터는 상용화 가능할 것이고요. 또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임상을 들어가 있는데 임상 3상, 그러니까 경증에서 쓸 수 있는 약은 내년 초 정도 나올 거고 중증 환자는 지금 아마 올해 연말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타미플루를 개발한 로슈 같은 회사도 올해 임상 3상이 완료될 거라 여러 개의 회사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약물들의 기전은 다 유사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RNA 효소의 그 복제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 봄에 벌써 1조 2천억이란 굉장히 많은 양의 양을 선구매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3만 8천 명분의 예산을 좀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3차 유행 때의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짰기 때문에 지금 4차 대유행 때 델타 변이를 고려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여러 회사에 미리 백신 때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선구매를 좀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감은 백신 접종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감염이 되더라도 타미플루란 효과적인 약을 집에서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 환자가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는 백신과 점진적 방역 완화와 더불어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선구매를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치료제 관련해서도 정부가 발빠르게 좀 움직여서 선구매를 좀 해서 확보를 많이 해놨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No more duo 길이 보이지 않아 네, 빛이 보이지 않는다란 가사가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는 빛이 보이지 않는 위드 코로나로 가길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바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꾸 그걸 왜 기억 못하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난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거 믿어주시겠습니까? 자, 기억을 잃어버린 김웅 의원. 예. 어쨌든 오늘 가장 큰 이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앞서 썰전 토크를 다뤘지만 조금 더 차근차근 잘 썰어주시죠. 일단 저도 오늘 회견을 좀 보고 또 그 회견문을 프린트해서 줄치면서 읽어봤는데 좀 여전히 좀 의문이 남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맹탕 회견이다. 고발 사주에 대한 실체가 규명 없이 의혹만 더 키웠다. 핵심 쟁점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했다라는 좀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쟁점 애초에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 예고해서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란 기대가 좀 컸어요, 사실은. 그런데 막상 기자회견을 하고 보니 이럴 거면 왜 기자회견했냐 이런 비판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밝혀진 게 별로 없다는 평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게 또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자, 그래서 좀 준비를 했어요. 김웅 회견에서 확인된 썰픽 총 3가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 제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기억력이 나쁘다. 김웅 의원이 기억력이 나쁘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자, 이번 회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잖아요. 네. 제가 좀 세보니까 대략 20번 정도, 20차례 정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 이런 자료를 했다는 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최모 의원 고발장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고 그거를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지금 제가 사실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요거는 사실은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기자회견을 애초에 어떤 근거로 좀 열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해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제기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쟁점 중 하나가 고발장 전달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당시 미래통합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라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루트 한번 다시 보시면 지금 알려진 건 보도로 알려진 거는 손준성 그 대검 전 수사정보 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고 다시 당시 미래통합당 관계자에게 넘어갔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웅 의원에서 관계자로 넘어갔다는 거는 오늘 인정을 한 부분이죠. 다만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줬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보신 것처럼 뒷부분은 상관이 없고 앞부분 저 인정하지 않는 저 부분이 바로 검찰의 고발 사주 여부를 판단하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있는 부분이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김웅 의원은 정확한 입장이 뭐냐면 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받은 기억이 안 나지만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줬다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한번 보자. 이게 지금 공식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 되게 말이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고발장 같은 걸 받아서 당 관계자에게 넘겨줬고 그게 누군지는 아는데 정작 누구한테 받았는지 그걸 받았는지는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걸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계속 논쟁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준비해본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김웅 회견에서 문자는 손 검사한테 했지만 손 검사의 번호는 모른다라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됐어요. 약간 좀 모순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톡은 했는데 문자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시 이제 손 검사한테 윤석열 전 총장이 외로운 상황이니까 잘 보필해달라 이런 격려의 위로의 문자를 보낸 건 기억이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손준성 검사하고 사실 그 문자를 나눴던 것은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대검 안에서 총장이 상당히 외로운 상황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너라도 잘 보필을 하고 힘내라. 이런 문자를 격려 문자를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하려면 사실 기본적으로 번호를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톡을 했지만 문자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저런 격려 문자를 보낸 사이라면 비슷한 시기에 공소장 같은 자료를 보냈는지 그 여부가 아예 기억이 안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후에 그러니까 두 손준성 검사와 김웅 검사는 어쨌든 더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그 부분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김웅 의원은 손 검사의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번호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 부분 한번 잘 듣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뭐 특히 이제 검찰 쪽 사람들 전화번호는 거의 다 입력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고 있고요. 어떻게 그 당시에 저장됐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자, 들어보면 자, 지금은 손 검사의 연락처를 나는 모른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번호가 어떻게 저장이 돼 있는지를 여부를 기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은 그 문자를 주고받았잖아요. 격려 문자를 보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본인이 아니라 누구 다른 사람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낸 거냐라는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핸드폰이 아닌 뭐 다른 어떤 걸 통해서 문자를 주고받은 건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해명이 나와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차근차근 썰어보고 있는데 어째 지금 썰어볼수록 뭔가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이것도 이상하고 이것도 좀 말이 좀 글쎄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너무 많으니까 구멍이 좀 많아요. 마지막 하나 남은 썰핑 뭡니까? 네, 마지막은 자 이렇게 보시면 김웅 의원도 뭐 불패너다. 이 불패너라는 게 상당히 인터넷 용어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온라인에 보면요. 남초 커뮤니티 MLB 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MLB 파크의 불펜 사이트라는 데가 있는데 뭐 저도 종종 가끔 들어가 보던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언급을 했어요. 이게 갑자기 왜 그러냐? 자신이 그동안 김웅 의원이 1차, 2차 입장문을 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오락가락한다고 비판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MLB 파크 불패너도 자신의 1차, 2차 입장문을 다 읽어봤는데 말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적었다. 그런데 그 커뮤니티도 그 정도로 확인하고 있는데 언론들은 자신이 오락가락했는지 다시 한번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잘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의 역할로서. 이성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웅 의원 입장에서는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도 자기 입장을 되게 잘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기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 해서 본인 보고 오락가락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오늘 오전 기자회견 이전에 이미 다른 언론들, 그러니까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요. 다양한 언론들이 김웅 날마다 해명이 바뀌고 있다, 오락가락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언론들은 김웅 의원과 직접 접촉도 하고 또 전화 통화도 하고 또는 다른 언론 인터뷰를 참고하고 심지어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김웅 의원의 입장을 여러 가지를 들어보고 종합을 해봐도 좀 일관성이 조금 결여돼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쓰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1차, 2차 김웅 의원이 냈던 그 입장문만 가지고 분석한 그 익명의 커뮤니티 그 글을 가지고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해명을 하는 거는 조금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 거죠. 어쨌든 기자회견문을 여러 차례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걸 또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기자회견으로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더 쌓이고 있기 때문에 또 2차 기자회견 이런 게 열리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썰 주제 바로 보여주시죠. 네, 바로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초지일관 메시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쪽만 뚝 떨어뜨려가지고 뭐가 번복했다 어쩐다 한 거는 이 회의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저는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홍남기도 오락가락. 자, 오늘은 오락가락 해명 논란 시리즈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 상황을 두고 말을 바꿨다는 논란이 일자 또 그게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곡간이 비었다라고 말을 해서 상당히 논란이자 곡간이 비인 게 아니라 상당히 탄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 바꾸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야권에서 나왔는데요. 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의원님은 뭐 지금 쌓아놓으셨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비어가고 있습니다. 비어가고 있지만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까? 예,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쌀떡 경제입니까? 왜 곡간이 비어간다는 표현을 하셨습니까? 그 진위가 뭡니까? 이 비어간다는 표현이 너무 자극적으로 표현했다면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곤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재정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한다면은 상당히 탄탄하고. 그러니까 지난 6일 또 7일 이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답변을 한 건데. 그러니까 들으면 뭐 입장 변화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루 사이에. 근데 본인은 그런 게 아니다. 오락가락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홍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 곡간이 빌 정도로
재정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라는 걸 마치 나라의 곳간이 뭐 IMF처럼 텅텅텅 빈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해명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동안 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이 이런 재정을 확장해야 된다는 여당의 입장과 그에 맞서서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된다. 좀 보수적인 입장의 홍남기 부총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충돌을 해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결국에는 홍남기 총리와 여당의 그 갈등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얼핏 보기에는 약간 처음에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강력했다가 여당의 이제 비판이 나오거나 요구가 나오면 또 그걸 수용하면서 약간 해명하고 약간 일단 물러서고 약간 그런 모습이 보여서 어쨌든 근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게 아니라는 항변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알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그거 괜찮아.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한 당사자인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는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이슈들이 많아서 사실 안녕하진 않죠. 캠프 바쁘죠. 네, 좀 바쁩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은 오늘 전격적으로 결정된 건가요? 예, 저희가 사전에 일정 공지가 되잖아요. 예. 근데 오늘 아침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결정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보통? 이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후보 본인이 직접 네. 판단하시고 결정했다고 봅니다. 후보가 야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돼. 이겁니까? 아니면 해명할 게 있다? 아니면 반박할 게 있다?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요. 오늘 김웅 의원의 회견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정지을 수 있는 뭔가가 나왔더라면 모르겠으나 언론 보도보다 더 오히려 헷갈리게 만드는 결과가 있어서 이 상황을 그대로 둘 경우에 사태가 더 커지고 뭔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김웅 의원이 애매모호한 또는 오락가락한 대답을 하자 윤 후보가 격노했다라는 표현이 있던데 맞습니까? 제가 그 장면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격노라는 표현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근데 캠프에서 이렇게 딱 야 오늘 후보 격노했어.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뭐 긍정적 반응은 아니셨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해당 고발장이 보도된 고발장이 괴문서라고 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작성자가 나와야 확인이 안 됐다라는 건데요. 그럼 근데 고발장은 사실은 4월에 나왔던 그 고발장이 8월에 초안으로 삼익이 됐기 때문에 괴문서는 아니잖아요. 문서 자체는 있잖아요. 괴문서의 정의를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들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정작 자기가 만든 적이 없다고 얘기한 문서는 괴문서라고 봐야 된다. 출처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걸로 설득력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범인들에게 이건 그냥 예입니다. 대부분의 범인들에게 네가 범인이지라고 하면 누가 범인이라고 합니까? 그러려면 검찰도 경찰도 필요가 없죠.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주장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정황과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보도에 의하면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손준성 검사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괴문서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근데 이제 정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진실에 대해서 확정을 하려면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 판결도 재심의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정황으로 서로 간에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손준성 검사는 연차를 내고 오지 않아요. 물론 진실은 모르지요. 그런데 캡처된 화면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볼 때는 설득력이 후자의 정황에 더 있는 게 많은 사람의 생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정황상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괴문서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 종이로 출력된 정식으로 나온 문서를 갖고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촬영된 본이 있고 손준성 보냄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증거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과연 진짜 손준성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괴문서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이 문서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인정을 안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문서의 출처와 이 문서의 작성자에 대해서 더 확실한 사실관계가 증명이 돼야 한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이 문서가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언론계에서 이제 괴라고 하면 이거는 뭐 이른바 지라시 네. 근거가 아주 없는 네,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따지면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어서 예. 여쭤본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공작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근거로 오늘 윤 후보가 든 건 제보자의 신뢰성입니다. 기자들도 알지 않느냐. 캠프에서는 제보자가 누구라고 특정하고 있습니까? 특정했다기보다는 이미 언론 보도 또는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얘기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근거한다면 어느 정도 후보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 공작 차원의 어떠한 일이 있었지 않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른바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과거 행동을 봤을 때 조작이나 이런 신뢰받지 못한 행동이 많았었다는 말인가요? 표현은 공작인데요.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한다면 어떠한 특정한 의도를 갖고 이 보도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본인과 본인의 처 그리고 본인과 가까운 검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대리하여 당이 미래통합당이 고발을 해달라는 의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본인의 부하 검사를 지키고 또 그 검사가 본인과 친한 또 검사를 통해서 검사 즉 전직 검사를 통해서 당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이것은 고발 사주에 가깝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해당 매체가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죠.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것이 과연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와 부합하겠느냐는 의문을 먼저 던집니다. 이건 그젠가요? 어젠가 발표한 오해 진실의 어떤 그런 입장인가요?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애초 시작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봤으면 그냥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면 됩니다. 미래통합당에 아마 가까운 검사 출신 의원들이 여러 명 계시니까 직접 전화하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더 비밀을 더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굳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상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아무리 보도를 하는 차원에서 캡처본을 보고 어떤 제보자의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겁니다. 상식이란 게 사실 서 있는 사람 자리마다 상식이 또 다 달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직접 전화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실은 뭐 회사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급이 높은 사람이 얘기할수록 무게가 커지기 때문에 밑에 좀 돌려서 얘기하거나 그런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당시 총장의 관계가 그런 정도로 얘기할 만한 관계가 되느냐 여기까지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제보자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보자가 예를 들어 제보에 공익 제보자로서 자격이 있냐 없냐를 오늘 윤석열 후보는 얘기했는데 제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정의감에 불탈 수도 있고요. 상황에 분노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미워서 제보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내부 고발이 거기서 꼭 의도의 선량함을 따질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혹시 제보자 뒤에 특정 캠프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제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익 제보자로 갑자기 정해지면서 이 공익 제보자라는 틀 안에 이제 숨게 되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익 제보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안은 정치적으로 가장 예민할 때 대선을 앞두고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제보의 종류는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공익 제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뭐 넓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빨리 보통 한 60일 정도 걸려서 공익 제보자로 지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며칠 만에 이렇게 서둘러서 공익 제보자라고 지정되는 과정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저희가 어느 정도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확인을 못해서 보도에 따르면 공익 제보자의 보호를 담당하는 권익위가 와서 공익 제보자의 이제 비밀 보호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하진 않았다라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 현재 공익 제보로서도 보호받는 제보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정확히는 윤 후보가 얘기한 대로죠. 큰 건은 오히려 그러면 제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폭발력이 큰 건은 나와서 떳떳이 밝혀라라고 하면 정말 폭발력이 큰 건에 대해서 누가 제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제보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입장에서는 공익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좁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큰 폭발력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치적이라는 얘기예요.
정치의 영역이 공익과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그건 예.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 후보가 국회로 나를 불러달라. 이거는 국회 국정조사나 또는 현안 질의,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여기에 나가서 다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제보에 대한 부분은 했고요. 좀 나눠서 얘기하면 앞서 고발장 자체의 부분. 처음에 이제 해당 매체 뉴스버스의 보도에 따르면 손중성 보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시 손중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보내지 않았느냐라는 게 사실 합리적 의심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캠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냈냐 안 보냈느냐 여부, 김웅 의원이 누구한테 제보자라고 추정되는 사람한테 또 어떻게 전달했느냐 예. 여부, 또 제보가 어떻게 됐냐 여부는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후보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김웅 의원과 제3자들 간에 그저 진실 게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그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 그 고발장이라고 하는 것, 전달됐다는 고발장의 작성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개입이 돼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보도 내용 어디를 봐도 윤석열 후보가 무엇을 했다는 주어로서의 사실관계 확인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추미애 후보가 얘기입니다. 눈과 귀라고 얘기한 부분, 또는 그것도 수사정보정책관은 담당 직속 부대다. 이런 부분들이란 말씀이신 거죠? 제가 알기로 직제상 보면 수사정보정책관은 대검 차장의 직속이지 대검에 있는 검찰총장의 예. 직속은 아닌 걸로 돼 있고요. 그걸 떠나서 이 말이 총장의 눈과 귀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완벽한 소위 말하는 오른팔, 예. 완전히 최측근 이런 의미로 덮어씌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발언은 추미애 후보가 당시 간접적으로 윤석열 당시 총장 측에서 수사정보정책관은 나의 눈과 귀인데 유임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왔다고 간접적으로 얻었다고 추미애 후보가 주장한 겁니다. 예. 추미애 후보한테 물어봐야 되겠군요. 예. 그런데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해당 고발장을 만들어서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캠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손준성 예를 검사가 들어 나는 아니라고 입장문을 냈기 때문입니까? 본인이 알아서 했었던지 본인이 예를 들어 과잉 충성을 하려고 했던지 예. 아니면 정치적으로 뭔가 공명심에 본인이 했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것까지 책임지라면 도의적 책임은 있습니다. 현재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것을 사주를 받아서 이 사람이 했겠느냐라는 여부를 물어보신다면 전혀 얘기가 달라요. 이분은 당시 2020년 작년 1월 8일에 소위 추미애 검찰 1차 대학살이 있었던 그날 대검에 옵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다고 저희가 보도된 대로 들으면 4월 3일 그날까지 불과 석 달도 되지 않는 근무 기간을 대검에서 보낸 분이에요. 손준성 검사.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서 검사로 재직한 게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가까운 검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대검에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검사, 친분 관계가 얼마 없는 검사에게 이런 은밀한 일을 사주라고 하는 말을 쓰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시켰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런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이 보도가 어느 정도 특정한 의도와 예단을 갖고 이루어진 보도라고밖에 저희는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증거가 지금 윤 없잖아요. 대변인님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건 납득이 잘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저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가끔 많이 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 컴퓨터처럼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희가 눈에 갑자기 띄어서 야 네가 좀 보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답답한 부분을 하나 예. 말씀을 드리면 없었던 일을 증명하는 것은 정말 그렇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드리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네가 안 했다는 걸 네. 증명해라는 것은 너무 힘들죠. 부존재 증명이. 그래서 오히려 오늘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뭐라도 나오기를 오히려 속으로 바랬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뭐라도 반박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그럼 손준성 검사가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배제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아예 난 상관없답니까? 난 신경 쓰지 않는다입니까? 제 입장에서는 판단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사주 고발, 사주 의혹의 이 사주의 주체가 손준성 검사냐, 총장이냐, 그 뒤가 총장이냐죠. 당시 윤 총장이냐인데 네. 만약에 손준성 검사라면 윤 총장은 책임이 없습니까? 도의적 책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가 검찰의 당시 이전 범죄정보기획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총장 산하에 수사정보정책관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여당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하는 게 도의적 책임 정도일까요?
어느 만약 정도 현직이라면 거의 물러날 만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이미 물러났으니까 더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고요. 그 정도 큰 일이라는 거죠. 네,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사실관계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 확신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과 얘기를 나누는데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7시 25분 잠시 후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JTBC가 단독 보도한 월성원전 1호기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원전을 관리 감독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년 전부터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진 않은 정황인데요. 알고도 덮었던 건지 아니면 모르고 지나갔던 건지 모두 문제인데 잠시 후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JTBC 취재 결과 최근 친일파 이규원의 후손이 소유한 땅 7필지에 대해서 법원이 국가에 돌려주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환수된 친일 재산인데요. 찾는 것도 돌려받는 것도 긴 싸움이 필요한 친일 재산 환수 작업. 잠시 후 뉴스룸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지고요. 저희는 다음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